기원전 146년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했던 도시가 단 6일 만에 완전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로마 군단이 삼중 성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고 좁은 골목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으며 8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신전과 궁전과 도서관이 하나씩 불타올랐죠. 6만 명이 로마 병사들의 칼에 쓰러졌고 살아남은 5만 명은 쇠사슬에 묶여 노예시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수천 년의 기록과 문학 작품, 과학 서적과 역사서는 모조리 잿더미가 되었고 그들의 언어로 쓰인 책은 단 한 권도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로마는 이 도시의 이름과 흔적마저 완전히 지상에서 지워버리려 했고 결국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한때 지중해 전역을 지배했던 해양 제국이자 로마조차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상업 대국이며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게 파괴된 문명 중 하나죠. 오늘은 카르타고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왜 그토록 처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르타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조상인 페니키아인들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페니키아인들은 오늘날 레바논 해안 지역에서 기원전 2000년경부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티레, 시돈, 비블로스 같은 도시 국가들을 세웠는데 이들의 영토는 해안을 따라 길고 좁게 뻗어 있어서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지만 대신 바다를 통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를 축적했거든요. 특히 티레라는 도시는 본토에서 약간 떨어진 작은 섬 위에 세워져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이런 지리적 이점 덕분에 주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수백 년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엄청난 부자가 된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티리안 퍼플이라고 불리는 자주색 염료였는데 이 염료는 무렉스라는 바다 달팽이의 분비샘에서 추출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달팽이 한 마리에서 나오는 염료의 양이 너무나 적어서 달팽이 50kg을 모아야 겨우 1g의 염료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로 물들인 옷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고 결국 자주색은 왕족과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 되었죠. 로마 황제의 예복도 비잔틴 제국의 궁정 의상도 모두 이 티레산 자주색으로 물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페니키아인을 부르는 말 자체가 이 자주색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을 정도예요. 염료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페니키아인들은 더 많은 달팽이를 찾아 점점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했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항해술과 조선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산 삼나무와 노간주 나무로 튼튼한 배를 만들었고 역청으로 배 밑바닥을 꼼꼼하게 방수 처리했으며 밤하늘의 북극성을 이용해 망망대해에서도 정확하게 방향을 찾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리스인들은 이 별을 아예 페니키아의 별이라고 불렀을 정도죠.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미 곡선형 선체를 가진 배를 만들어서 거친 파도와 폭풍우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전역에 무역 거점과 식민지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키프로스에서는 구리를, 사르디니아에서는 철과 납을 구했고 스페인 남부의 타르테소스 지역에서는 은광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대서양으로 나가 모로코 해안에 식민지를 세웠고 본국에서 무려 4000km나 떨어진 곳까지 진출했죠. 이 모든 원거리 무역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이 발명한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이었는데 이자 대출은 물론이고 해상보험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페니키아인들의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발명품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알파벳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문자라는 것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처럼 수천 개의 복잡한 기호를 외워야 하는 체계였지만 페니키아 알파벳은 단 22개의 글자만으로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글자 모양도 발음에 힌트를 주도록 영리하게 설계되어서 예를 들어 집을 뜻하는 베트라는 글자는 집의 지붕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이 알파벳을
그리스인들이 받아들여 모음을 추가했고 이것이 라틴 알파벳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서양 알파벳의 직접적인 원형이 되었죠. 기원전 8세기경 페니키아의 본토 도시들은 점점 더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동쪽에서 팽창하는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정복한 도시의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고 참수한 머리를 성벽 앞에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리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페니키아 도시들은 완전히 정복당하지는 않았지만 아시리아의 요구에 따라 매년 막대한 양의 금속과 자원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고 원하는 곳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티레의 왕은 아시리아가 보낸 관리 없이는 외국에서 온 편지조차 열어볼 수 없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지중해 한가운데 북아프리카 해안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졌는데 페니키아어로 새로운 도시를 뜻하는 카르트 하다시트, 이것이 바로 카르타고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티레의 공주 엘리사가 왕위를 노리는 오빠의 배신과 음모를 피해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도망쳤고 현지 왕에게 소가죽 한 장 크기만큼의 땅을 사겠다고 제안했는데 그 가죽을 머리카락처럼 얇은 줄로 잘라서 널նդ덕 전체를 둘러쌌다고 합니다. 이 전설이 역사적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카르타고인들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들로 생각했는지는 아주 잘 보여주죠. 그들은 스스로를 역경을 이겨낸 생존자, 누구보다 영리한 협상가,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카르타고가 세워진 위치는 정말 완벽했는데 거대한 자연 항구인 키니스만 안쪽에 자리 잡았고 북쪽으로는 깎아지른 붉은 절벽이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았으며 육지 쪽은 험준한 바위산과 소금기 가득한 염호로 보호되어 적군이 대규모로 접근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메제르다 강이 가까이 흘러 신선한 담수를 풍부하게 공급했고 덕분에 주변 땅은 밀과 포도, 올리브와 대추야자가 풍성하게 자라는 비옥한 농경지였죠. 게다가 이 도시는 모국 티레와 스페인, 은광지대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었고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로 가는 모든 항로의 교차점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안가에 진흙 벽돌로 지은 소박한 건물들이 늘어선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지만 불과 100년 만에 도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묘지를 도시 외곽으로 옮겨야 할 정도로 주거 공간이 부족해졌고 금속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섰으며 3m 높이의 튼튼한 성벽이 도시를 둘러쌌죠. 본국인 티레와 시돈이 아시아바의 압박과 착취로 점점점 쇠퇴하자 많은 페니키아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카르타고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언어와 종교, 축적된 지식과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카르타고는 이미 지중해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정치체제는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했는데 왕이 없는 공화정이었습니다. 부유한 시민들로 구성된 원로원이 국가를 통치했고 매년 2명의 수석 행정관인 수페테스를 선출했으며 백사인으로 구성된 특별재판소가 있어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했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체제를 스파르타의 정치 시스템과 비교하며 칭찬했는데 다만 부자들만 권력을 가질 수 있어서 금권 정치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전설의 창건자 엘리사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점이 정치적으로 중요했는데 아무도 그녀의 후손임을 주장하며 왕위를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카르타고인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탐험 항해들을 떠났는데 기원전 600년경 이집트 파라오 네코 2세의 후원으로 페니키아 선원들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일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홍해에서 출발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지브롤터 해협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여정인데 무려 3년이 걸렸다고 하죠. 이 기록을 남긴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선원들이 남반구를 항해할 때 태양이 오른쪽에 있었다고 보고한 부분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세부 사항이 이 항해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적도를 넘어 남반구로 가면 정말로 태양이 북쪽, 즉 반대편에서 보이거든요. 한노라는 탐험가는 대서양으로 나가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아마
오늘날의 카메룬이나 가봉 해안까지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밤에 용암을 토해내는 거대한 화산과 불타는 듯한 해안선을 목격했고 털로 온몸이 뒤덮인 야생의 생물들을 만났다고 기록했는데 현지 통역사들이 이 생물들을 고릴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서양 과학자들이 아프리카의 대형 유인원에게 정식 학명을 붙일 때 바로 2500년 전의 고대 기록에서 이름을 따왔죠. 또 다른 탐험가 히밀코는 반대로 북쪽을 향해 항해하여 스페인과 프랑스 해안을 지나 영국의 코널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사슴 가죽으로 만든 배를 타는 신비로운 켈트족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카르타고의 인구는 최대 40만 명에 달했을 수도 있는데 성벽은 15m 높이의 삼중 방어선으로 대대적으로 재건되었고 비르사 언덕 위에는 난공불락의 요새화된 성체가 세워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코톤이라는 항구 시설이었는데 거대한 직사각형의 상업 항구가 독특한 원형의 군사 항구로 연결되어 있었고 군항 중앙에 솟은 인공 섬에서 제독이 전체 함대의 움직임을 한눈에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220척의 전투용 군함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었고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도록 설계되어 적국의 스파이가 함대의 규모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카르타고의 북적이는 시장에서는 밀과 보리, 아티초크와 양배추, 석류와 포도, 무화과와 올리브를 살 수 있었고 숭어와 농어, 장어와 심지어 돌고래 고기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가룸이라는 생선 발효 소스가 특히 인기 있는 상품이었는데 가룸은 오늘날 동아시아의 피시 소스나 액젓과 비슷했을 겁니다. 시칠리아 근처에서 침몰한 카르타고 선박의 잔해에서는 대마초 줄기가 발견되었는데 노를 젓는 선원들이 피로를 달래기 위해 씹었거나 차로 우려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린 포도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 와인이 지중해 전역에서 유명했죠. 카르타고의 번화한 거리에는 당나귀와 소, 말이 무거운 짐을 실어 날랐고 멀리 사하라 사막에서 온 낙타 대상들도 귀한 물건을 싣고 지나다녔습니다. 바르바리 사자라는 거대한 종이 이 지역의 야생에 살았고 바르바리 원숭이도 있었는데 일부 카르타고인들은 이 원숭이를 신성하게 여겨 가족처럼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함부로 죽이면 사형에 처해질 정도였죠. 하지만 카르타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은 역시 전투 코끼리인데 북아프리카 코끼리라는 현재는 멸종된 아종이 사하라 이북 지역에 서식했고 카르타고인들은 이 동물을 길들여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본질적으로 전사 문화가 아니었고 필요 이상으로 전쟁을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외교와 협상 그리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이런 실용적인 태도는 군사 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죠. 카르타고 시민들은 거의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았고 대신 제국 곳곳에서 전문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누미디아에서는 전설적인 기마 궁수들을,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치명적인 투석병들을, 리비아에서는 숙련된 창병들을 데려왔고 스페인의 켈트족 전사들과 심지어 그리스인과 이탈리아인 용병들도 카르타고군의 깃발 아래서 싸웠습니다. 이런 혼성 군대는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휘관이 전체 병력에게 연설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기원전 509년 카르타고는 이탈리아 반도 중부의 작은 공화국과 우호 조약을 맺었는데 이 도시는 막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들을 추방하고 선출된 집정관이 통치하는 새로운 체제로 막 바뀐 참이었습니다. 라티어를 쓰는 이 작은 도시의 이름은 로마였죠. 당시 로마는 카르타고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대단하지 않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였고 조약의 내용도 간단했습니다. 서로의 세력권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해를 끼지 말자는 것이었죠. 카르타고는 아마 로마를 새로운 잠재적 고객, 새로운 시장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지중해에서 카르타고의 진정한 라이벌은 그리스인들이었는데 그리스인들도 뛰어난 항해자로서 지중해 곳곳에 수많은 식민지를 세웠고 특히 시칠리아 섬의 동부 해안에 시라쿠사를 비롯한 여러 번영하는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시칠리아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으로 에트나 화산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화산재 덕분에
토양이 매우 비옥해서 곡물이 풍성하게 자랐죠. 카르타고는 섬의 서쪽 절반을, 그리스인들은 동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양측 모두 섬 전체를 원했고 결국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카르타고와 그리스는 시칠리아의 지배권을 두고 수세기에 걸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는데 섬 전체가 황폐해지고 군벌들이 도시들을 약탈하며 장악했으며 무법과 혼란이 횡행했습니다. 이 길고 지루한 전쟁들 중 마지막을 이끈 것은 시라쿠사의 왕 아가토클레스였는데 도공의 아들로 태어나 군대에서 출세해 결국 왕위를 찬탈한 야심만만한 인물이었죠. 기원전 310년경 카르타고가 대군을 보내 시라쿠사를 포위했을 때 아가토클레스는 역사에 길이 남을 대담한 결정을 내렸는데 포위망을 과감히 뚫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로 가서 카르타고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입니다. 상륙한 직후 그는 퇴각의 유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배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죠. 카르타고 시민들은 완전한 공포와 혼란에 빠졌는데 그들에게 전쟁이란 항상 먼 바다 건너 어딘가에서 용병들이 벌이는 일이었거든요. 급히 소집된 시민군은 아가토클레스의 노련하고 잔인한 병사들에게 처참하게 참패했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카르타고인들은 고대의 어둡고 무서운 의식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아동희생 제의였습니다. 고대 세계 여러 문화에서 인신 희생이 행해졌지만 카르타고에서는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 어린아이들을 신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여러 고대 사료에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런 기록들이 카르타고를 증오했던 그리스와 로마의 과장되고 왜곡된 전쟁 선전이라고 여겼지만 현대 고고학은 토펫이라 불리는 대규모 아동 화장 유적지를 발굴했고 일부 비문에는 신의 축복을 받으면 아이를 바치겠다는 서약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이 유골들이 자연사한 아이들을 화장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아가토클레스도 카르타고의 난공불락 삼중 성벽을 넘지는 못했고 시칠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급히 귀국해야 했습니다. 기원전 307년 평화조약이 체결되었고 상황은 전쟁 전과 거의 똑같았죠. 하지만 아가토클레스는 후세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군대로도 카르타고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르타고의 이 약점을 노린 것은 에피로스의 왕 피론스였는데 그는 알렉산더 대왕의 친척으로서 자신도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영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기원전 280년 남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강자 로마에게 위협받자 피로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2만 명의 정예 군대와 20마리의 전투코끼리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건너왔습니다. 피로스는 헤라클레아와 아스쿨룸에서 로마군을 연달아 격파했지만 승리할 때마다 자신의 군대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로마는 어떤 패배에도 굴하지 않고 항복하기를 완강히 거부했는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공화정이라는 체제의 특성상 평화조약에 서명한 정치인은 겁쟁이나 배신자로 영원히 낙인 찍힐 수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는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고도 계속해서 새로운 군대를 일으켜 싸웠고 피로스는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로마와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이기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다. 피로스의 승리라는 표현, 즉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공허한 승리를 뜻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죠. 이탈리아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피로스는 시칠리아로 건너가서 그리스인들을 도와 카르타고와 싸웠는데 카르타고는 로마와 달리 그에게 막대한 돈을 주며 제발 떠나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피로스는 거절했고 한동안 카르타고의 영토를 상당히 잠식했죠. 그러나 공동의 적에 맞서 로마와 카르타고가 일시적으로 연합하자 결국 피로스도 힘이 빠졌고 거의 빈손으로 고국 에피로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피로스가 물러난 후 로마는 빠르게 남이탈리아의 그리스 도시들을 하나씩 흡수했고 기원전 270년에는 시칠리아 해협 바로 맞은편의 대도시 레기움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로마군은
좁은 해협 너머로 시칠리아 섬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중해의 두 강대국 카르타고와 로마가 충돌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64년 역사를 바꿀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포에니라는 말은 라틴어로 페니키아인을 뜻하는데 로마인들이 카르타고인들을 부르는 명칭이었죠. 전쟁의 도화선은 시칠리아 북동쪽 끝에 작은 도시 메시나였는데 이탈리아 출신의 용병 집단 마메르티네스가 이 도시를 점령하고 해협을 지나는 배들을 상대로 해적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라쿠사의 왕이 그들을 응징하려 군대를 이끌고 오자 마메르티네스는 카르타고와 로마 양쪽에 동시에 도의의 도움을 요청했고 카르타고가 먼저 군대를 보내 도시에 주둔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원로원은 카르타고가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면 언젠가 이탈리아 본토 침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결국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했죠. 로마군이 도착하자 마메르티네스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카르타고 주둔군을 내쫓고 로마군을 맞아들였습니다. 카르타고는 전쟁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들의 강력한 함대가 바다를 지배하는 한 무역은 계속될 것이고 무역이 계속되면 용병을 고용할 돈은 항상 넘쳐날 테니까요.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로마가 바다에서 싸울 제대로 된 배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조선 기술은 카르타고보다 수백 년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카르타고의 최신의 군함 한 척이 이탈리아 해안에 좌초되어 로마의 손에 들어왔고 로마의 기술자들은 이 배를 완전히 분해해서 설계의 비밀을 파악한 뒤 대량 복제 생산을 시작했죠. 복제한 배들로 첫 해전에 나섰을 때 로마는 처참하게 참패했는데 배를 능숙하게 조종하는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카르타고의 노련한 함선들은 로마 배들을 쉽게 따돌리고 뱃머리에 달린 청동 충각으로 선체를 들이받아 침몰시켰죠. 그래서 로마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기발한 발명품을 개발했는데 코르부스라고 불리는 일종의 도개교였습니다. 배 앞머리에 세워두었다가 적선에 접근하면 확 떨어뜨려 적 갑판에 날카로운 쇠못이 박히게 했고 두 배가 단단히 붙으면 로마 병사들이 다리를 건너가 육박전을 벌였죠. 바다 위의 해전을 로마가 가장 잘하는 육지 전투처럼 바꿔버린 것입니다. 기원전 260년 밀라의 해전에서 로마는 이 비밀 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자신만만하게 돌진한 카르타고 함대는 갑자기 배들이 꼼짝 못하게 붙들리고 완전 무장한 로마 군단병들이 밀려드는 것을 보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50척이 격침되고 카르타고 함대는 황급히 도주했죠. 그 후 로마는 사르디니아와 코르시카를 침공했고 심지어 아프리카에까지 상륙해 카르타고 본토를 직접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아프리카 원정군은 튀니스 전투에서 패배해 지휘관이 사로잡히고 거의 전멸했습니다. 전황은 마치 시소처럼 오르내렸는데 로마가 해전에서 이기면 거대한 폭풍이 함대를 삼켜버렸고 카르타고가 유리해지면 또 다른 재앙이 닥쳤죠. 한 번은 로마 함대 364척 중 284척이 폭풍에 침몰하여 6만 명의 선원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이것은 역사상 최악의 해상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은 무려 23년이나 질질 끌렸고 양측 모두 국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기원전 241년 지친 카르타고 원로원은 시칠리아의 장군에게 어떤 조건이든 좋으니 평화 조약을 맺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장군의 이름은 하닐카르 바르카였는데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유능했으며 실제로 전투에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굴욕적인 항복을 단호히 거부했죠. 결국 그 대신 부하 장교가 조약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났고 카르타고는 시칠리아의 모든 영토를 잃었으며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쟁 중 고용했던 2만 명의 용병들에게 줄 급료가 없었던 겁니다. 분노한 용병들이 카르타고 성벽 바로 앞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불만에 가득 찬 아프리카 속주민들도 합류했죠. 4년간의 끔찍하고 잔인한 내전이 벌어졌고 결국 하밀카르 바르카가 반란을 진압했는데 사로잡힌 포로들은 코끼리 발에 밟아 죽였습니다. 내전 중에 로마는 약해진 카르타고의 틈을 노려 사르디니아마저 빼앗았고 카르타고는 항의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한때 지중해를 호령하던 제국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스페인의 풍부한 광산과 영토를 확장해
재정을 회복해야 했고 하밀카르 바르카가 바로 이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 한니발을 데리고 스페인으로 떠났는데 떠나기 전 바알 신전에서 아들의 작은 손을 피 묻은 재물 위에 올려놓고 엄숙하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영원히 로마와 친구가 되지 않겠다고요. 한니발은 스페인의 거친 땅에서 자라며 아버지가 켈트 부족들을 하나씩 정복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아버지가 전사하고 후계자마저 암살당한 후 27세의 젊은 한니발이 스페인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그는 이베리아 반도의 절반 25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광활한 영토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6만 명의 정예 병사와 200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거느렸고 스페인 광산에서는 매주 거의 1000kg의 순은이 쏟아져 들어왔죠. 기원전 219년 한니발은 로마의 동맹 도시 사군툼을 공격했는데 로마가 심각한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로마 사절단이 직접 찾아와 격렬히 항의하자 한니발은 바쁘다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분노한 로마 사절단이 카르타고 원로원을 찾아가 전쟁이냐 평화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을 때 카르타고 원로원은 전쟁을 택했습니다. 한니발은 로마가 먼저 쳐들어오길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이탈리아 본토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탈리아 반도가 천연 요새라는 점이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거대한 장벽처럼 북쪽을 막고 있었고 해안 도로는 로마군 요새들과 동맹 도시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한니발은 고대 신화 속 영웅 헤라클레스의 전설을 기억했습니다. 영웅이 게리오네의 붉은 소떼를 몰고 눈 덮인 알프스를 넘었다는 이야기를요. 로마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바로 그것을 해낼 작정이었습니다. 기원전 218년 늦봄 한니발은 3만 8천 명의 보병과 8천 명의 기병, 37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이끌고 역사적인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론강을 건널 때 코끼리들이 깊은 물을 무서워해서 거대한 통나무 뗏목에 흙과 잔디를 두껍게 덮어 육지처럼 보이게 해서 유인해야 했죠. 험준한 산을 오르는 대만 아흐레가 걸렸고 이미 10월의 알프스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산사태로 절벽이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나무를 쌓아 큰 불을 피우고 뜨겁게 달궈진 바위에 신 포도주를 부어 균열을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한니발의 군대는 절반으로 줄어 있었지만 로마는 완전히 기습당했습니다. 그들은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한니발은 알프스 남쪽의 갈리아 부족들을 로마에 대항하는 동맹으로 끌어들이며 남하했고 기원전 218년 12월 트레비아 강 전투에서 로마군 2만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이듬해 트라시메노 호수에서 또 15,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포로로 잡았죠. 로마는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했는데 한니발과 정면 대결을 피하고 그의 보급선을 끊으며 시간을 끄는 지구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네 농경지를 스스로 불태워 한니발의 군대가 굶게 만들려고도 했죠. 하지만 한니발이 칸나에라는 대규모 로마군 보급 창고를 점령하자 로마 원로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종 결전을 결심했습니다. 8만 6천 명, 로마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대를 한꺼번에 일으켜 보냈고 로마 최고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 앞다투어 이 군대에 참여했습니다. 기원전 216년 칸나의 전투는 고대 전쟁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결정적인 전투 중 하나가 되었는데 한니발의 전술적 천재성이 유감없이 빛났습니다. 그는 중앙 전선을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자신만만한 로마군을 깊숙이 유인하고 양 날개에 배치한 정예병으로 완벽하게 포위했죠. 45,500명의 보병과 2,700명의 기병이 전사했고 그 중에는 집정관의 재무관들, 29명의 군단 호민관, 80명의 원로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 끔찍한 패전 소식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울부짖었고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인신 희생까지 치렀습니다. 15년 동안 한니발은 이탈리아 반도를 종횡무진 휩쓸며 로마를 괴롭혔고 기원전 211년에는 로마 성벽 바로 앞까지 진군했지만 높고 견고한 성벽 앞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카르타고 원로원은 한니발의 놀라운 성공을 이용하려 북이탈리아와 시칠리아에 추가 군대를 보냈지만 다른 장군들은 한니발만큼 유능하지 않았고 모두 패배했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반격에 나섰는데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라는
젊고 야심만만한 장군이 스페인으로 가서 기원전 209년에 카르타고의 스페인 수도 신카르타고를 전격 함락시켰습니다. 기원전 204년 스키피오는 시칠리아에 집결한 군대를 이끌고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한니발이 아직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르타고 본토를 직접 치겠다는 대담한 작전이었죠. 카르타고의 오랜 동맹이었던 누미디아 왕국이 갑자기 로마 편으로 돌아섰고 지중해 최강의 누미디아 기병대가 이제 로마를 위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카르타고 원로원은 한니발을 급히 불러들였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한니발은 17년을 보낸 이탈리아를 눈물을 머금고 떠나야 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10월 역사적인 자마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설적인 한니발과 젊은 스키피오가 마침내 전장에서 직접 대면한 것입니다. 한니발은 80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최전선에 배치했지만 로마군은 새로운 전술을 개발해 대열 사이로 넓은 통로를 열어 코끼리들이 지나가게 만들었죠. 혼란에 빠진 코끼리들이 카르타고 진영 쪽으로 되돌아뛰면서 아군을 짓밟았고 로마 편에 선 누미디아 기병대가 측면과 후방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한니발의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후 카르타고에 부과된 강화 조건은 훨씬 더 가혹하고 굴욕적이었습니다. 모든 해외 영토를 잃었고 북아프리카 땅의 상당 부분도 누미디아에 넘겨야 했으며 370톤이 넘는 순운을 50년에 걸쳐 배상금으로 내야 했죠. 전투 코끼리는 모조리 빼앗겼고 한때 220척을 자랑하던 함대는 초라하게 10척으로 제한되었으며 나머지 배들은 항구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아프리카 밖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절대 금지되었고 아프리카 안에서도 로마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50년간 카르타고는 다시 놀랍게 번영했습니다. 먼 식민지들을 유지하고 방어하는 막대한 부담이 사라지자 오히려 경제가 좋아졌고 지중해 무역의 핵심 중심지라는 지리적 위치는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카르타고는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년 만에 50년에 걸쳐 나눠내야 할 배상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제안할 정도로 다시 부유해졌습니다. 도시의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회복기에 세워졌죠. 하지만 로마의 허락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치명적인 문제였는데 누미디아 왕 마시니사가 계속해서 카르타고 영토를 조금씩 침탈해도 카르타고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중재를 요청해도 매번 마시니사 편을 들었죠. 기원전 152년 로마 원로원 사절단이 상황을 조사하러 카르타고를 방문했는데 그중 한 명이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라는 81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직접 한니발과 싸웠고 평생 카르타고를 뼛속까지 증오했죠. 카토는 카르타고가 전쟁의 폐허로 여전히 허덕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도착해보니 이전보다 오히려 더 번영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는 충격과 공포를 느꼈고 로마로 돌아간 후 원로원에서 어떤 주제로 연설을 하든 항상 똑같은 말로 끝맺었습니다. 게다가 카르타고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합니다. 곡물 가격에 대한 연설이든 도로 건설에 대한 토론이든 외교 문제에 대한 논의든 상관없이 말이죠. 처음에는 웃기다는 반응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원로원 의원들이 그의 집요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51년 마시니사가 또다시 카르타고 영토를 노골적으로 침범했을 때 카르타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5만 명의 군대를 보냈지만 처참하게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던 조약 위반의 구실이 생긴 것이죠. 기원전 149년 로마군이 아프리카에 상륙했고 겁에 질린 카르타고 사절단이 완전한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무기를 남김없이 넘겨주겠다고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20만 개의 갑옷과 무기, 2천 개의 투석기가 로마군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로마의 최종 요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는데 도시를 완전히 버리고 해안에서 16km 이상 떨어진 내륙으로 이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800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양 민족에게 이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죠. 조상들의 무덤과 신전, 800년의 역사가 담긴 모든 것을 버리라는 요구에 카르타고 사절단은 울부짖으며 땅을 쳤고 이 광경을 지켜본 로마인들조차 그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카르타고 시민들은 차라리 싸우다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모든 무기를 넘겨준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전과 광장이 무기 공장으로 바뀌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매일 방패 100개, 칼 300자루, 투석기용 돌 1000개, 투창 500개를 만들어냈죠. 활 시위에 쓸 끈이 부족하자 도시의 여성들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바쳤습니다. 삼중 성벽과 빗물장 시설 덕분에 카르타고는 3년을 버텼습니다. 기원전 147년 36세의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포위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자마에서 한니발을 꺾은 스키피오의 양손자였습니다. 그는 항구 입구에 거대한 석조 방파제를 쌓아 마지막 남은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고 기원전 146년 봄 드디어 난공불락의 성벽이 뚫렸습니다. 로마 군단이 성 안으로 밀려들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는데 학살은 6일 동안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스키피오는 병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교대시키며 조직적인 사륙을 계속하게 했죠. 무너지는 건물에서 시체가 쏟아졌고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불타는 폐허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6만 명이 죽었고 7일째 되던 날부터 생존자 5만 명이 포로로 잡혀 노예시장으로 팔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비르사 언덕 위의 성체에서 버티던 사람들도 결국 항복했는데 전설에 따르면 카르타고의 마지막 장군 하스드루발이 비굴하게 항복했을 때 그의 아내가 에스문 신전에 불을 지르고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스키피오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지켜보았는데 승리의 순간 스키피오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잿더미를 바라보며 스키피오는 눈물을 흘리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인용했죠. 언젠가 신성한 트로이아도 멸망하는 날이 오리라. 프리아모스도 그의 백성도 모두 사라지리라. 그리고 폴리비오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로마에도 똑같은 운명이 닥칠 것 같은 두려움이 드네. 로마 시민들은 승전 소식에 밤새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벌이며 환호했지만 카르타고에는 잿더미와 폐허만 남았습니다. 이후 몇 년간 로마는 추가로 사람들을 보내 남아있는 건물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체했고 어떤 인구도 다시는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했죠. 카르타고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역사서와 시, 과학과 의학 서적, 세계 끝까지의 항해 기록은 모두 불태워지거나 로마의 동맹국들에게 나눠주어 흩어졌습니다. 단 한 권의 책도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의 이야기는 오직 적들의 기록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교활하고 믿을 수 없는 상인이라 불렀고 로마인들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적이라고 묘사했죠. 우리는 카르타고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시를 짓고 어떤 노래를 불렀으며 어떤 신화와 전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는지도 말이죠. 그들 자신의 언어로 쓰인 문학 작품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약 100년 뒤 로마는 카르타고의 터 위에 새로운 식민 도시를 세웠습니다. 옛 도시는 완전히 묻혔고 새 도시는 그 폐허 위에 세워졌죠. 1835년 영국의 탐험가 그랜빌 템플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한때 로마조차 두려워했던 위대한 도시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석조 덩어리 몇 개뿐이었고 현지 주민들은 이 도시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독과 침묵이 이 모든 풍경을 지배하고 있었고 털어내기 힘든 깊은 우울함이 마음에 남았다. 한때 40만 명이 살았고 220척의 군함이 정박했던 항구.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일주하고 대서양으로 나가 고릴라와 화산을 목격하고 돌아왔던 도시. 알파벳과 해상보험과 자주색 염료를 세계에 전파한 문명은 먼지와 잡초 속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로마 장군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 별과 두려워했던 미래는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역시 400년 뒤 야만족에게 약탈당했고 서로마는 멸망했죠. 모든 제국에는 끝이 있다는 것. 카르타고의 운명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